네. 자, 앞주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또 3명 안 왔고, 앞에 빠진 분들 오늘 3명 없고, 그렇네요. 빠지니까 또 채웠네요. 자, 오늘 부분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앞 시간에 했던 것이 재고자산인데요. 이 재고자산 부분이 우리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건 단계적으로 몇 번만 반복하면은 사실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저 뒤에 가면 관리회계 파트인데, 사실 관리회계 파트는 재고자산 파트를 이해를 해야 관리회계가 들어가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도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예. 자, 교재 페이지는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유형자산입니다. 됐나요? 자, 거기 보면은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문제 있는데요. 어휘 부분에 보면은 유형자산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정은 뭘까요? 일단, 우리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은 하면은 일단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에 속합니다. 비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1년 안에 유동성이 되는 거 뭡니까? 유동자산이고 1년을 넘어서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다. 그럼 비유동자산 안쪽에 가장 시험을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기타 있는데요. 기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나옵니다. 근데 무형자산도 나오긴 하는데 무형자산은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해 뭐가 나올 것인가 예측하고 그거를 한번 그냥 요 부분을 너무 집중하자 하고 그걸 끝나야 돼요. 근데 유형자산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럼 유형과 무형의 차이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예, 유형과 무형의 차이점은 다 안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실체를 가지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유형자산 종류 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토지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량이 있죠. 차량. 운반도구예요. 차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설비도 있겠고, 비품도 있겠고. 근데 가장 많이 노는 것이, 저걸 필요 없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이 정도만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해요. 그래, 뭐 다른 유형자산도 많지만은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방금보다 예. 예. 고정자산하고 이런 안 어떤 거요? 고정자산. 옛날에는 고정자산. 본인이 배울 때는 고정자산을 배웠을 거예요. 지금 그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써요. 안 써요? 예.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고정자산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제 기초 개념 과정이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비유동자산, 이렇게. 고정자산의 용어는 이제 안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형, 무형인데, 방금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 차량 운반구, 그 다음 비품. 이 정도만 잘 알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된 것은 이 유형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 종류들이 뭐냐? 영업활동과 관련있다. 영업활동과 관련한다. 그래서 그럼 영업활동하면은 여기서 영업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업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판매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판매입니다. 판매. 임대 활동도 영업이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통 과정이에요. 유통. 됐나요? 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이라는 것은 판매 활동이다. 판매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 활동은 판매 활동이니까 우리가 판매 활동에서 이루어진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재고자산이라 했죠. 그럼 재고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라 했죠. 그게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뭘 얻기 위해입니까? 영업 활동에까지는 판매, 매출이죠. 매출은 무슨 계정입니까? 수익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이 회계 개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이 두 개 논리가 가장 계속 하는데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장부상이 기록될 때는 현금주의라 했어요? 발생주의라 했어요? 일단 언제 받았다, 언제 지급했다, 언제 어떤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주의예요.
받았을 때, 지급했을 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결산 때 우리가 많이 지급했다면 뭡니까? 많이 지급했다면 성급이고, 적게 지급했다면 미지급이고, 여기 나오죠. 그럼 수익이면 받는 쪽 입장에는 많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선수고, 먼저 선자. 그러면 적게 받았다면 미수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조정하죠. 기말 결산 때. 장부액과 실제액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내가 앞에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거래부터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이 있어요. 뭐라고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자, 그러면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뭐냐? 장부상에 기록됐다. 그럼 비용은 그때 장부상에 기록된 건 방금 무슨 주의를 했어요? 그렇죠. 현금주의로 기록했죠. 현금주의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상에 기록된 이 비용을 뭐로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수익. 자, 그런데 비용이 장부상에 기록됐는데 그 장부상에 기록된 비용 가치 중에서 수익이 실현됐을 때와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수익이 실현됐다면 요 장부상에 기록된 일부 금액이 이 두 개와 서로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한다는 말이 뭐죠? 대응시킨다 하는 거죠. 그럼 같은 기간에 비용과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장부상에 기록된 일부 금액이 뭐한다?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면 이 장부상에 기록된 것이 뭐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됩니까? 안 됩니까? 대응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장부상에 있는 이 비용 처리를 뭐라고 만들어 놔야 될까요? 수익이 인식되지 못하니까 다시 비용을 기말하는 때 소멸시켜야 된다 했죠? 비용을 소멸시키고 이 소멸시킨 비용을 다시 뭐한다? 비용과 수익은 한 기간의 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한 맹목 계정이라 했어요. 그래 다르게 이전 기간에만 존중하는 임시 계정이다, 맹목 계정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론적인 개념에서는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러한 이론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 이 개념밖에 없어요. 계속 이 흐름을 가세요. 비용이는 장부상에 기록 현금주의고 수익이 실현될 때만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근데 그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 중에서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면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대응되지 못하니까. 그럼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장부상에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을 비용을 뭐한다? 소멸시켜주고 그만큼 뭐한다? 비용 수익 자체는 이월할 수가 없어요. 이월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뭐한다? 자산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산화. 자, 그럼 이거를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보세요. 내가 운반 트럭을 구입했어요. 그럼 트럭이 뭐냐? 내 영업활동과 관계해서 트럭을 구입했다? 자, 그런데 이 트럭은 1년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20년간 이용할 거야. 아니면 10년간 이용할 거야.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유행자산을 구입했어. 자, 구입했어. 그럼 구입한 목적이 어디 있다?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수익과 관련돼 있다. 됐나요? 바르게 듣지 말고 지금 이 말을 계속 되새겨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자, 자산을 구입했다? 그럼 트럭이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 트럭의 구입 목적이 어디 있느냐? 트럭의 구입 목적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출 수익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되나요? 그러면 매출 수익에 영향을 주는데 그 트럭을 내가 구입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럼 구입할 때 자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그럼 수익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뭐다? 투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인식할 수 있다?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트럭이니까 트럭의 구입한 구입액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입한 트럭이 투입 비용이지만 몇 년간에 이용할 거냐. 만약에 사용기간이, 내가 반대급부, 경제적 효익을 주는 기간이 10년이다. 하고 이거를 내용연수랍니다. 뭐라고요? 내용연수. 자, 그러면 지금 구입한 시점 보세요. 구입한 시점에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구입한 시점에 수익이 없다? 그럼 방금 뭐라 했어요? 비용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수익이 있을 때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근데 구입한 시점에 분명히 투자 비용이지만 이 10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유익 수익이니까 지금 수익 10년이니까 아직 구입 시점에 수익이 실현돼서 안 됐어요. 수익이 실현되지 못했죠. 됐나요? 그럼 수익이 인식되지 못하는 걸 뭐 한다? 자산화 둔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형 자산은 처음 구입할 때 토지를 구입하면 토지, 차량을 넣은 차량, 운반구 이렇게 유형 자산을 취급해 준다 이거죠. 비용 처리 못하고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처리해 놨다가 이 금액이 이제 뭡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가겠죠. 자,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 활동을 해서 수익이 있겠죠. 맞나요? 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지난 만큼, 기간이 경과된 만큼 이 자산 처리했던 것을 다시 빼요, 이제. 역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 비용으로 장부 처리했다면, 자, 보세요. 비용으로 장부 처리해놨다면 비용을 빼야 되고, 그거를 자산화 시켜서 이익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뭘부터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했죠. 자산을 처리했으니까 기간이 지난 만큼, 기간이 경과된 만큼 그 자산을 차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차감하는 이 자산 금액을 얼마나 차감할 거냐 하는 거죠. 수익에 대응하는, 요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만큼,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만 뺀다는 거죠.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만 뺀다. 다시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만 뺀다. 요 원리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자산에 차감하는 금액은 얼마만큼 뺀다?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만큼만 뺀다. 이것만 계속 인식하면 돼요. 그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감가라고 해요. 뭐라고요? 감가. 그럼 감가된 금액을 장부상에서 차감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제각시킨다, 제외시킨다. 그걸 상각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감가, 상각이라 하고요. 그 다음 이건 비용 처리죠. 자산이 감소된 만큼 이제 비용을 인식해 주자. 감가, 상각비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감가, 상각비. 자, 그래서 어떤 논리를, 회계적인 논리는 아주 복잡한 건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 두 개 논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인데, 어떤 장부성이 뭐로 출발했냐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비용으로 먼저 장부 처리해놨다면, 수익이 실현되지만 비용을 인식 못하니까 비용을 빼주고, 그거를 반대로 자산 처리해주면 되고, 자산을 먼저 처리했다면, 자산을 차감해주고, 그만큼 비용으로 인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간이 지난 만큼, 그럼 또 1년이 지나면 또 뭐 할까요? 또 1년 한개 기간이 지나면 또 영업활동을 했죠. 영업활동을 했으니까 또 수익이 실현됐겠죠. 그럼 수익이 실현된 기간, 경과만큼 또 다시 뭡니까? 자산을 감소시켜 주겠죠. 그럼 그 자산 감소된 만큼을 뭐가 처리해준다? 자산을 감소시키되 그 반대 계정은 뭐다? 비용 처리해주죠. 감가상각비. 되나요? 비용 처리해주고. 또 기간 경은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할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반복할 거죠. 10년 동안.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구입할 때, 자 보세요. 처음에 내가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트럭을 구입했다든지 비품을, 책거창을 구입했든 비품을 구입했어요. 그럼 처음에 구입할 자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그럼 1년이 지났으니까 수익을 실현시킨 만큼의 감가가 됐어요. 감가가 된 만큼이 만약에 50만 원이 감가 수익이 실현됐다. 그럼 50만 원을 빼요. 50만 원 빼니까 그 뺀 만큼 뭘 한다?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했어요. 감가상각비 비용. 자, 그 다음 또 1년이 또 한 기간 또 지나가요. 또 50만 원을 뺄 수도 있어요. 또 50만 원 차감된다면 이것도 또 뭐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산 감소할 때마다 뭐다? 감가상각비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비 이자에서는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간이 지나가면서 실물자산인 이 자산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트럭이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는 감소를 시켜주지만, 그리고 그거를 비용시키지만 그 트럭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라도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는 경제의 개념에서 주변에 아무리 낡은 물건이라도 그거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다시 오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아무리 허름한 물건이라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버리면 가치가 또 오를 수 있어. 이걸 우리가 기말 결산 때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재평가한다. 아, 그러니까 요것을 자, 그 다음 보세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큼 무슨 처리한다? 자산을 차감하고 무슨 처리한다? 감가상각비라는 그 기간마다 비용 처리를 합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처음에 500만 원 냈어요. 500만 원 처음에 장부상에 기록된 자산은 얼마예요? 500만 원 취득가액이라고요. 이것이 장부가액이었어요. 처음에는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었는데 다시 한 기간이 지나니까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얼마 돼요? 1년 지나니까 450만 원. 이것이 이제 뭐다? 장부가액이 되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가치가 떨어졌죠. 또 빼주니까 얼마 돼요? 400만 원. 자, 장부가액이란 말 알겠나요? 장부가액은 유형자산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계속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뭘 줍니까? 이거 물어요.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물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물어요. 그럼 장부가액을 알아야,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이 차를 한 개 샀어요. 내가 타고 다니다가 실적이 느끼니까 아직 폐차할 때도 안 됐는데 팔고 싶죠. 그럼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차를 한 개 샀을 때 내가 사용 기간만 가치 하락분 있죠. 그 가치 하락분을 매년 감가가 됐죠. 매년 감가된 이 전체 금액을 이제 뭐냐? 감가상각누계액이랍니다. 뭐라고요? 감가상각누계 합계액이라고요. 매년 가치가 떨어진 것을 더한 것은 뭐라다?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구입한 취득원가 개념이 있어요. 이 취득원가에서 내가 3년 후 이 물건의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몇 년까지? 3년 동안의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서 빼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그것이 뭐다? 장부가액이다. 그럼 내가 이 시점에 아직 자산 가치는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뭐냐? 그 시점에 처분한다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처분한다. 자, 그럼 요것만 보세요. 일단 계산이 논리가 아니고 계산은 뒤에, 이 감가는 뒤에 또 익히면 되는 거야. 일단 뭐를 묻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있고 기간의 가치 하락분이 있다. 매년 가치 하락분은 그 기간의 수익에 대한 비용 처리해준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야.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하다가 중간에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 그럼 매각 시점에 가치를 봐야 돼요. 처분 시점에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 처분 시점까지의 가치, 그게 뭐다? 장부가액이야. 그럼 방금 이 논리를 한다면 500만 원 주고 샀죠? 자, 50만 원, 50만 원짜리 지금 현재 뭡니까? 400만 원이죠? 뭐 3년간 사용했다면 또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50만 원 빼가지고 얼마 됩니까? 350만 원이죠. 그래서 3년간 사용하다가 현재 3년간 사용하다가 얼마? 40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럼 장부상이 얼마 가치인데? 350만 원인데 내가 얼마 처분했어요? 400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차이가 발생하죠. 이 차이 나는 금액이 내가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죠. 그러니까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익을 받은 만큼은 수익이죠. 뭐가 됐어요? 수익이 되죠. 수익. 자,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이 나갔어요. 자산 감소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 이제 완전 팔아버렸으니까 자산 감소가 얼마 일어난다? 350만 원 자산 감소돼요. 그럼 그 반대급으로 이 400만 원 대가 받겠죠?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그 처리는 뭐 무슨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뭐냐? 이것도 자산 증가가 되겠죠. 지금 현재 받아도 자산이고 나중에 받아도 채권으로 자산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지금 받아도 자산이고 나중에 받아도 자산이고요. 자, 우리가 외상 거래가 있는데 나중에 받겠다는 개념에서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 나중에 받겠다면 그건 외상입니다. 그 외상이라는 말은 거래처와 거래할 때만 외상을 말을 써요.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만 외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유형자산은 뭐 거래처 판매 물건이 아니죠. 그럼 자주 거래하는 물건이 아니죠. 이런 거는 외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채권 표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외상 거래는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표시하고요. 재고자산 관련되지 않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한문 그대로예요. 아니 미자고 거들 숫자고 아직 거들지 않은 돈이라 미수금이라고요. 되나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데 어찌됐든 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그럼 자산이 감소된 만큼 자산 증가가 더 많으니까 그 차이 나는 얼마가 50만 원이 더 많이 들어왔죠. 나간 자산보다 들어온 자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을 뭘 해서 발생했습니까? 유행자산을 뭐 해서? 유행자산을 아까 뭐 했다고요? 처분했다는 말을 썼죠. 유행자산 처분 또는 매각이라 한다고요. 유행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요. 그럼 반대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350만 원 평가됐는데 가치가 팔 때 320만 원을 팔 수도 있죠. 그럼 오히려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그 차이나만큼 유행자산 처분 손실을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한번 흘러봅시다. 지금 내가 유행자산이 뭐가 중요한지 상당히 중요한 게 묻는 것이 딱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500만 원 적어줬지만 내가 유행자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물건값만 원가냐? 아니란 거예요. 자, 앞에 재고자산이 있었죠. 재고자산의 매입액에 매입 재비용을 포함시켰죠. 매입액에 매입 재비용을 포함시켰죠. 그러면 거기서 재고자산의 매입 재비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고자산 자체는 판매되는 물건이야. 그럼 구입된 물건을 판매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이야. 그 비용을 재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행자산은 내가 뭐 할 목적입니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야, 사용. 그러면 트럭 같은 거는 별로 크게 들어간 비용이 없어요. 트럭 같은 거는 일단 이것도 트럭 구입할 때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내야 되겠죠. 또 뭘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것 가져올 때 뭡니까? 운송비도 들겠죠. 근데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기계 같은 거는 일단 사용 가능하려면 가져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럼 전문가가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작동이 잘 되는지 다시 테스트, 시운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운전비까지. 그러니까 유행자산은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구입 단계부터 뭐 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원가로 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원가, 유행자산은 단순히 이렇게 적었지만 취득원가를 묻는 문제에서 딱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됐나요? 재고자산보다 취득원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두 번째 여러분이 익힐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있죠. 매년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거 있죠. 매 회계기간마다. 그럼 매 회계기간마다 지금 내는 50만원 계산했는데 매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 수익이 실현됐죠. 그죠? 수익이 실현됐으니까 비용 처리해줘야 되죠. 그럼 이 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가 계산 문제 있다. 그래서 감가 계산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될 데가 없어. 매년 출제돼. 감가. 그래서 감가 계산이 있다. 감가 계산. 됐나요? 그러면 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론 문제도 있고요.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감가 계산 방식이 뭐냐? 이론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자체를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 또는 이론 문제도 나옵니다. 이론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감가 이론 방법은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비례법. 비례법은 생성된 비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비례법이 있는데,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금 내가 언급했던 방금 뭐였어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이 이론이 엄청 잘 나옵니다. 각각 비교해가지고 맞느냐 적느냐 하는 것을 나올 건데,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인정되는 거냐 인정되지 않는 거냐 물어요. 자, 그 다음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은 계산기를 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 공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이 네 가지 공식입니다. 비율분석법은 거의 안 나와요. 비례법은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놉니다. 그럼 이거는 공식 암기가 돼줘야 됩니다. 뭐 된다? 공식 암기가. 오히려 재고자산보다 이 공식, 이거 외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유행자산은 여러분이 짜증내는 것은 이 계산 문제. 지금 이 논리를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그 계산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매년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은 똑같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되고 어떤 계산 방식은 초기에는 100만 원 되는데 가면 갈수록 계산 금액이 낮아져. 100만 원, 98만 원 쭉쭉 떨어지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요 앞에보다 배로 감가되는 거 있어요. 100만 원인데 뒤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배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체감법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수합계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자산 부분에 뭐가 나올까? 첫 번째 취득원가 한 파트, 그 다음에 감가 한 파트. 근데 이 감가를 모르면 뒤에 단계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럼 감가를 알아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처분 손익이 얼마입니까? 무슨 손익?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고요. 처분 손익을 하려면 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됐나요? 일단 감가를 모르면 처분 손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이 이제 됐다면 다시 아까 뭡니까? 유행자산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라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시 가치가 뛸 수 있다 있죠. 그게 우리가 재평가라고요. 옛날 회계에서는 이 재평가가 회계 처리 안 했어요.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그 재평가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재평가 있는데 그는 자본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재평가가 옛날보다 상당히 좀 복잡해졌다는 거죠. 국제회계를 들어오면서. 되나요? 그게 재평가입니다. 그 재평가의 회계 처리에서 한 문제. 자, 그리고 또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네요. 조금 또 복잡한 좀 한마디 말해요. 손상차손. 예. 그때 다시는 손상차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손상차손이 하나 더 생겨났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그 뒤에 있는 이론들을 알려면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감가라고요. 되나요? 이론은 빨리 옵니다. 근데 감가 계산을 모르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합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유행자산은 일반 어휘 부분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만 별 표시 3개 하세요. 특징.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이 뭡니까? 영업 또는 생산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이죠. 사용할 목적이죠. 그리고 뭐냐? 장기성이죠. 그럼 영업활동과 생산활동 관련됐다는 것은 2번에 있죠. 2번에 뭡니까? 영업활동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의 획득 또는 비용의 감소에 공헌한다 있죠. 자, 그럼 그 수익을 획득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죠. 그럼 수익을 그만큼 기간 지나면서 비용 처리해준다 있죠. 이해됐나요? 비용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 공헌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미래의 용역잔존, 미래의 용역잔존액이다. 그러니까 용역잔존액인 것은 반대급부란 말이에요. 반대급부. 미래. 근데 지금 구입할 시점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확한 수익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유행자산과 물리적 실체가 있으며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 비유증자산입니다. 자,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회계 처리가 뭐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유행자산의 감가는 회계 처리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됐나요? 다시 무슨 원칙?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이거를 발생주의라 말하면 안 됩니다. 발생주의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근거한 회계처리 방식이다.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유행자산의 인식이 있는데요. 자, 인식 기준은 그게 역시 정의가 있죠. 1번 유행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2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益. 자, 우리는 유행자산뿐이 아니라 대부분 자산하면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 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번은 빼고요. 2번, 3번에서 맨 끝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밑줄 긋고요. 그리고 그 유입될 금액을 뭐 한다? 어떤 말이 있어요? 신뢰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고 그 유입될 금액을 뭐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할 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측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밑에 바로 표 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끝에 보면 줄 거세요. 회계 정보로서 신뢰성을 가진다는 거죠. 신뢰성.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유행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라고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현재는 넘어가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62쪽 가죠. 방금 내가 예를 했죠. 유행자산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취득원가라는 거예요. 취득원가 그걸 알아야 얼마를 감가를 할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취득원가가 잘못 계산되면 감가 금액도 잘못 계산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크게 말을 하긴 하지만 크게 언급이 없어요. 근데 취득원가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묻고 있고 이 취득원가에서 한 문제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60%다. 60, 70%다. 빈도가 높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162쪽에 보면 1번. 일반적인 취득원가 있죠? 두 번째 줄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구입 가격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하는 겁니다. 자, 정상적. 자, 가로 1번에 구입 가격이 있어요. 자, 구입 가격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데 구입 가격은 자, 자동차를 내가 계약을 했어요. 얼마 계약했느냐?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할 때 우리가 뭘 주냐? 세 번째 줄 거세요. 자,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줄 거세요. 간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뭐한다? 가산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뭐한다? 차감한다. 리베이트 들어봤나요? 커미션이죠. 따져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차감한다. 그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뭐한다? 차감하고 그 다음에 간세 대출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환급받지 못한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한다. 라고 되는 거죠. 네. 자, 그것만 줄 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접 관련 원가 있는데 자, 방금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유행자는 사용할 물건이랬죠. 어디까지 든 비용이라고 했어요?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든 비용이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그 말이 딱 돼 있나요? 네. 자, 경영진이 오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 같다. 줄 거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보면은 1번 있죠. 자, 유행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는 발생한 조급은 급여 있고요.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 및 직업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그 다음에 5번에 시운전비 돼 있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자, 여기서는 다 빼고 다른 거는 여러분이 문제 읽을 때 실수 안 합니다. 1번만 별표시하세요. 1번. 무슨 급여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종업원 급여 돼 있죠. 근데 앞에 전제가 만약에 우리가 종업원 급여는 바로 비용이야. 원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앞에 전제가 왜 들어갔습니까? 그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됐다라고 했죠. 직접 관련됐을 때 종업원 급여도 원가로 본다.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논리.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복구원가 있어요. 자, 복구원가. 이 복구원가는 일단 내가 어느 지역에 잠깐 동안의 시설을 합니다. 내 땅을 가지는데 누군가가 잠깐 동안 도로를 개설한다네. 도로. 그럼 도로 포장을 하려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도구들도 남는 잠시 놓는 그 공사 현장 사무소도 필요하고 그럼 잠시 빌리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 빌린 데 대해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거를 빌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럼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원주인이 뭐 합니까? 원상 회복해 주세요 하죠. 됐나요? 그럼 원상 회복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쭉 빨리 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원상 복구를 위하여 자산의 해체 제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지도원가다. 자, 줄 거다.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지도원가에 포함한다. 자, 그러면 복구 원가는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하며, 자, 충당 부채인데요. 앞에 여러분이 이거를 상세히 안 들었으면 또 어려워져요. 이게 상당히 또 회계할 때 좀 어려워져요. 방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뭘 짓습니까? 현장 사무소를 입죠. 그 공사 현장 사무소는 계속 존속합니까? 잠시 있는 겁니까? 잠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치했다가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물은 존재하니까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 자산 가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뭔가 사라질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건물도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정에는 뚜렷하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계정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명확하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익, 손익, 성과 측정을 나타내는 계정이 비용, 수익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자산이, 부채가, 자본이, 수익과 비용이 뭔가 차감적인 성격인데 확실히 몰라. 지금 현재는 차감인데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 아직 확실치 못할 때 요거를 일단 상대방이 이해관계적 인식할 도록 잡아는 주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평가 계정을 쓴다는 거죠. 무슨 계정? 평가 계정.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현재 자산 가치가 있는데 자산에서 일단 차감했어. 근데 이게 완전히 차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못한 금액이야. 그때 잡아주는 것이 평가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평가 계정은 차감적 평가 계정도 있고 오히려 가산한다. 가산적 평가, 부가적 평가 계정이에요. 대부분 차감적 평가 계정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정이라든지 이론적인 문제에서는 이 성격이 무슨 성입니까? 물어요. 이 계정이 무엇을 나타내는 성격입니까? 물어요. 차감적 성격인지 부가적 성격인지 논리를 묻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로 줄 거세요? 복구 원가를 뭐로 인식한다?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하며 복구 원가의 뭐로?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 현재 가치는 별 표시해 주세요. 자, 현재 가치는 뭘까요? 말을 줄이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그림과 모든 그래프는 왼쪽에 출발해요. 우리가 모든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모든 논리를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프라든지 모든 논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현 시점을 현재라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건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있는데 이 유형자산이 미래의 효익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 미래 가치. 이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알고 있는 미래 가치 금액에다가 할인을 해요. 맞다고요? 할인했을 때 이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해요. 현재 시점 가치, 미래 시점 금액을 뭐 한다? 할인했을 때 요 가치를 뭐다?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현재 가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평가는 미래 금액 가치로 장부에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산은 미래 금액 개념이 아니고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왜? 몇 년 또 성과냐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고 언제만큼 들어왔느냐.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업이 운영하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반드시 일정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에 기록되는
자산 가치는 현재 가치라고 해요. 미래 금액을 들어가면 돼요. 됐나요? 그럼 할인해줘야 돼요. 그럼 이 할인 계산 문제는 X 안 놉니다. 안 논다고요. 알겠어요? 당연스러운 거. 자, 그 다음, 즉, 유행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원가는 최초 취득 시점에 부담해야 할 지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복구 원가도 해당 자산을 사용해 필수 분류하는 지출이므로 해당 자산을 유행자산 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유행자산의 복구 원가는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그래서 줄 것죠. 방금 할인한다 했죠? 현재 가치라 했죠? 그러니까 뭐냐, 할인율이 들어간 거죠. 그 밑줄 거죠.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금액을 복구 충당 부채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해당 유행자산을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유행자산을 지금 언제 구입했어요. 어떤 시설을 했다고요. 시설비가 5천만 원 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뜯어내야 돼. 그럼 원래 복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복구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가. 그럼 첫 번째 이 자산은 얼마로 분다? 6천만 원 버는 거예요. 됐나요?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이미 나갔죠. 됐나요? 근데 그 안에 뭡니까? 1,000만 원은 뭐 한다? 지금 나간 것이 아니죠. 미래에 나갈 금액이죠. 그 미래에 나갈 금액을 현재 가치로 아까 1,000만 원에 계산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그거는 현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산 감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부채로 주는 거예요. 부채로. 지금 현재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부채로 인식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뭐 복구 충당 부채라고 된다고요. 그 복구 충당 부채 금액은 자산 속에 포함할 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란다. 그 이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갔어요. 4번 갑니다. 163쪽에 4번에 유행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예라고 있는데요. 자, 1번이 사용 가능 상태 이유입니다. 이유 동그라미 치죠. 그래서 사용 가능 시점까지 비용이지 사용 가능 이유입니다. 상태 이유. 자, 끝나고요. 자, 2번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돼 있고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자, 그 다음에 3번 관리비 성격의 개시비용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직 치료원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 164쪽 갑니다. 164쪽 가면 유형자산별 취득원가 있는데 1번 토지 있습니다. 토지든 모든 유형자산은 기본적으로 뭐한다?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는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은 토지에서 중개 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있죠. 이걸 취득 관련 세금이라고 해요. 무슨 세금? 취득 관련 세금. 그런데 취득 관련 세금은 원가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 이거는 원가에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유세 있어요. 무슨 세? 보유세 있어요. 보유세는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보유할 때 자동차세 나야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요. 그런 거는 원가로 보면 안 된다고요.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토지와 건물을 뭐다? 일괄 구입. 자, 일괄 구입이 뭘까요? 할 때,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야, 친구야, 너 상가 구입했다며? 근데 우리가 말할 사람들이, 너 상가 하나 구입했다며 하면은 상가 건물만 구입한 겁니까? 야, 너 요즘 상가 한 20억짜리 상가 구입했다며? 할 때, 상가 건물만 우리 구입한 것이 아니잖아요. 20억 속에는, 뭐?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구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일괄 구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 토지는 얼마다? 토지는 5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15억짜리다. 이렇게 금액을 딱 주고 구입했다. 이거는 일괄 구입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일괄 구입이 아니고 그냥 동시 취득한 거야. 처음부터 뭐냐, 원가 구분되어 있어, 안 됐어요? 구분되어 있죠. 아, 그럼 일괄 구입이라는 것은 방금 뭐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전체를 토지와 함께 얼마 구입했다? 20억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20억 소개가 일괄 구입이니까 요 소개는 뭐가 있어요? 토지 원가와 건물 원가가 포함되어 있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뭡니까? 결론. 우리는 토지는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감가가 없어요. 감가가 없으니까 감가상각 처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건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아까 노화되죠. 노화되니까 감가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장부상의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걸 나눠봐라. 이거죠. 나눠봐라. 그래서 이 나눌 때 이것은 직접적인 내가 지불한 취득 가액이 있지만 국가기관이 정한 가치가 있어요. 국가기관이 정한 가치. 알겠나요? 그걸 공정가치라고 해요. 무슨 가치? 공정가치. 자, 그래서 자,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원 1번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뭐라고요? 모두 사용한다. 둘 다 영업활동 관련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일괄 구입 대가와 부대 비용을 합계액을 개별 무슨 가치? 방금 내가 공정가치라 했죠? 공정가치 비율로. 안문한다. 안문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뭐냐? 일괄 구입 시를 뭐한다? 공정가치 비율로 안문한다. 토지의 공정가치, 건물의 공정가치.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찌됐든, 100원에 구입했다. 100원에 구입했다. 금액을 높게 잡을 필요 없고. 근데 이거를 뭘 하려다. 그럼 A,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는 30원이고, 네? 건물의 공정가치는 6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 100원을 나누라 했잖아요. 100원을 공정가치가 나누는데 이게 뭐야? 하필 90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은 100 곱하기 얼마 됩니까? 이게 두 개 들어가죠. 공정가치 두 개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0에 얼마? 60 될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두 개 더한 비율 90에 30 하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출제가 많이 될 때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린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공정가치 비율.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자, 요거 별표시하세요. 1번은 여러분이 거의 실수가 없어요. 대부분 2번에서 실수하는데요. 뭘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토지만 사용한다. 그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토지만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구입할 당시는 자, 구입할 때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토지 가치는 5억이고요. 이 건물 가치가 있는데 이 건물 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토지 5억짜리와 건물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뭘 사용할 목적이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건물 가치가 있고 토지 가치도 있지만 내가 이게 두 개를 다 구입했는데 뭘 사용하지 않겠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건물은 지금 쓸모 있는 건물이야? 쓸모 없는 건물이야? 쓸모 없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중요한 건 토지 가액에다가 건물은 조금 있다가 뭐다? 철거할 거라고요.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철거할 거다. 그럼 일단은 이 건물 가액도 구입했으므로 이 건물 가액을 어디에 포함합니다? 토지 원가로 본다. 뭐로 원가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할 때 뭘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됐나요? 무슨 원가로 본다? 이것도 토지 원가로 본다. 됐죠? 토지 원가. 자, 그럼 무엇을 볼까요? 자, 여러분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고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 토지 이용 가치가 뛰어나요? 뛰어나지 않아요? 용도가 바로 즉각 작업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니까 철거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토지가 건물이 없다면 토지가 5억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로 평가돼서 그래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가치는 존재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문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걸 뭐 한다? 원가에 포함시켜라.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이거는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했죠. 사용할 목적이 아니니까 두 번째 뭐 하겠어요? 첫 번째 개념이 있고 취득 시점. 두 번째는 철거하겠죠. 철거하면 뭐 들어가겠어요? 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철거 비용까지도 뭡니까? 투자된 비용이잖아요. 토지를 이용하려면 건물이 없어야 토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건물 원가를 뭐 한다? 토지 원가에 포함하라. 그럼 또 철거 비용이 왜 들어갔습니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비용도 어디에 포함해라?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봅니다. 일괄 구입 후에 취득한 기존 건물 철거한 경우 일괄 구입과 관련된 모든 원가를 줄 거세요. 일괄 구입 시 모든 원가를 어디 원가에 해결한다? 토지 원가. 다만, 자, 토지 원가 처리다. 기존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비용이 있죠. 어디에 가산하라 했어요?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있어요. 철거와 관련된 폐자재가 오겠죠. 고철 오죠. 고철 오면 일부 처분하겠죠. 처분하면 뭡니까? 수입이 오겠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일부 차감해줘야 되겠죠. 철거 비용이 1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고철을 모아가지고 팔니까 20만원 들어오네? 그럼 순수 철거비가 80만원이네? 안개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나요? 오케이. 이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5쪽에 자,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나중에 문제 풀 때 해드릴게요. 160 건물 있어요. 자, 건물에서는 일반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가건설 경우 있죠. 자, 무슨 경우? 자가건설. 거기만 별표시하세요. 자가건설. 자,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완성된 건물을 샀다면 그냥 건물 하면 되지만 내가 직접 짓는다고요. 직접 지면은 건설하면 뭐가 된다고요? 건물을 제로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각종 경비도 들어요. 제로비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인건비, 노무비 들어갔죠. 그러면 그거 공사하면서 뭡니까? 음식값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식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고 하겠잖아요. 그런 걸 재용력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 걸 경비라는데 그런 걸 다 합하는 겁니다. 합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은 뭐라 했나요?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 원가는 비정상적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상적 원가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기계장비는 넘어가도 돼요. 기계장비 넘어가. 가장 많이 문제는 거죠. 토지 건물만 잘 알면 돼요. 토지 건물. 자, 그 다음 165쪽에 봅니다. 3번에 취득 형태별 취득 원가 있는데 1번 장기 연불 구입이 있나요? 자, 아까 여기에 써 있어요. 나중에 내가 아까 계산 문제적인 문제 잘 안 논다 했죠, 그죠? 그런데 아까 논리가 뭐라 했느냐면은 왼쪽이 뭐라고 해요? 현재.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현금가라고 해봅시다. 현금가가 무슨 뜻일까요? 당장에 현금을 다 주고 구입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주고 구입하면 이건 5억짜리야. 그럼 나는 현재 5억을 다 조달할 수 없으니까 부담되니까 자, 이거를 장기 연부 취득하자. 10년 분할하자 했어요. 몇 년 분할? 10년 분할하자. 그럼 매도자가 현금을 다 받고 판다면 5억을 줄 수 있지만 10년 분할이면 뭐 5억만 주면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그래서 5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들어가면서 뭐가 발생해요? 이자율 개념이 되죠? 이자율. 그래서 너는 그런 이자율을 포함해가지고 10년 후에 준다면 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준다면 5억인데 몇 년 후에 준다면 10년 후에 준다면 너는 얼마나 되나? 6억을 달라라고 했어요. 얼마 달라고요? 6억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금액이고 이게 현재 금액이야. 그럼 요 차이 나는 금액 1억이 생기죠. 아까 이 1억을 뭐라고 했어요? 미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자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맞다 할인했다.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이죠. 1억이 이거와 이거 차이 나는 금액을 두 개 줄여서 차금이다 이 말이죠. 요거는 어렵지 않죠. 이 금액을 이금으로 낮추는데 이 1억이란 돈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서 발생하는 차이 나는 금액이다. 됐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계 구입비에 뭘 정해놨어요? 미래 금액을 원가 개념이야. 차변에 뭐 됐어요? 기계 가치 돼 있죠? 기가치. 그럼 지금 이거는 6억이란 돈은 앞으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뭐라 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10년 동안의 무슨 급이다? 이자다, 이자. 뭐라고요? 이자 성격이라고요. 이자. 그럼 이자는 비용이죠, 비용? 그러면 아까 비용은 한 기간에 기속되는 수익에 대한 거면 비용이지. 지금 구입할 때 이 금액은, 이 1억이라는 금액은 몇 년 동안 금액이 비용입니까? 10년 동안 비용이 될 금액이지, 또 아까 오늘 또 말했죠. 지금 지출한 비용이, 앞으로 비용이 잡혔더라도 수익이 실현돼야만이 비용이 인식되죠. 그럼 아직 완벽한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니까, 이거를 뭐 한다? 뭐로 두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두었다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시 기간이 경감에 따라서 이거를 상각한다 이 말이면 뭐 한다고요? 아까 감가상각처럼 기간이 경과되면 이제 상각한다. 상각하면 그 상각된 만큼 당해 연도에 비용 처리해주고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뭐 한다? 상각한 만큼 또 비용 처리해준다고요. 자, 계속 반복되는 논리입니다. 비용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간에 속하는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한다. 되나요? 그럼 그거는 뭐냐? 뭐를 두었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감으로 두었다가 기간인 경과시마다 점차 비용 처리해줘. 되나요? 일단 그 정도 알고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원가는 얼마입니까? 5억이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 6억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급할 금이 나중에 나올 금이죠. 재고자산 본다면 무슨 거래입니까? 외상거래죠. 아까 내가 말했죠. 외상이란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재고자산에서 외상거래는 자주 거래하니까 어떤 계정과목 이름 뭐라고 준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씁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 말했어요. 근데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이용 목적물이야. 그럼 아까 뭐냐? 내가 처분하고 아직 돈을 받지 않아서 미수금. 구입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 미지급금. 외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되나요? 재고자산에서만 뭐 한다? 외상이란 말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는 외상매출금 있고요. 근데 외상매출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언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한 음을 받았다면 그는 받을 음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뭐다? 외상매입금인데 내가 언제 지급하겠어?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럼 어음상을 돈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뭐다? 두 개 합해서 매입채무라고 해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그냥 나중에 줄게, 나중에 받을게 라고 한다면 나중에 받을게 하면은 뭐다? 미수금. 되나요? 나중에 지급해 줄게.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외상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도 어음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금융어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금융어음일 때는 역시 외상이라 말 어음을 주고받아도 뭡니까? 받을음, 지급은 계정이 아니에요. 어음 미지급금, 어음 미수금이야. 똑같이 미수금, 미지급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가보죠. 자, 그래서 그 논리만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가로 1번에 장기연불 구입 있죠? 확인했나요? 예. 자, 표 바로 밑에 뭐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뭐 한다? 상각한다. 됐죠?
유효이율법에 의해서 상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세요. 두 번째 가운데 보면 현금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무슨 가치? 공정가치를 유행자산 취득원가란다. 공정가치를 유행자산 취득원가란다.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가로 2번에 일괄 구입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조금 쉬었다가 3번, 4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